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번 강진으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현지에 도착해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일 접종은 13일부터,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뒤 가장 많이 보고된 증상은 주사 부위 통증과 근육통, 피로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접종 후 증상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모두 비슷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독일 경유차 제조사들의 과징금 423억 원이 부과됩니다. 이들 회사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담합했기 때문인데 기술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을 잘해야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데요.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형 초동 진압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번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구조를 벌이고 있지만 붕괴가 워낙 심해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84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엄습한 현장입니다. 건물이 대부분 폭삭 주저앉아 언뜻 보면 쓰레기 하치장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한 자재로 건축돼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입니다. 구조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붕괴 자체가 너무 심해 구조와 수색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작업을 하지만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72시간 시간과의 싸움, 이른바 골든타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은 사망자를 임시 안치한 체육관에서 지진으로 숨진 예비신부를 발견하고 껴안고 망연자실합니다. 28 Nisan'da düğünümüz vardı. 2023 yılının 28 Nisan'ında düğünümüz vardı. ama kısmet olmadı. 규모 7.8과 7.5의 연쇄 강진에다가 강력한 여진이 수없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해서 신원하기는 물론 처리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장례라도 치르는 것은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Mustafa Sönmez, Maraş merkezde enkazdan çıkarılarak getirildi. Kendi imkanlarımızla, akrabalarımızın yardımıyla kendisini enkazdan çıkarıp getirdik buraya. Üzgünüz.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14%, 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가능성은 30%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이전과 달리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의 최대 2%에서 6%로 올려잡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진 피해가 큰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구호 물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구호 물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막히면서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한 어린이가 무사히 구조되자 구조대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하얀 헬멧이란 이름의 민간 구조대가 수색과 구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ولكن الآليات المتوفرة بين يدي فرق الدفاع المدني المعدات هي صراحة غير كافية حتى ينجز العمل بشكل سريع وحتى نسحب العالقين من تحت الأنقاض بشكل سريع.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구호 물자가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던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의 바브 알하와 국경 통제소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경 통제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주변 도로가 파손돼
구호물자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 쪽으로 구호물자를 보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ithout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without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without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this is violation. Very simple.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의 90%는 바브 알 하와 국경 통제소로 들어오던 구호물자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2년간의 내전 피해에 최악의 지진 재난, 거기에 더해 물자 공급 중단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가 튀르키예 현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지진 피해가 심한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쯤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수송기에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일 파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을 대상으로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한국국제협력단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진 피해가 큰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 계획은 다른 나라 긴급구호대나 유엔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튀르키예 측에 긴급 구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현장은 지진 발생 만 이틀이 지나 인명구조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수색과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요청에 따라 탐색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는데 정부는 지진 피해 현장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이나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제사회 원조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 이상이 구조대를 파견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가장 큰 구조 인력을 보낸 곳은 역시 이웃 사촌인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연합 EU 19개 회원국은 27개의 수색 구조팀과 의료팀을 지원했습니다. 구조대원만 1,100명이 넘고 구조견 70마리도 동원됐습니다. Die Region, in der wir uns dann gleich befinden werden, ist wirklich im Moment sehr, sehr stark vernachlässigt und es ist soweit den ersten Berichten wirklich überall nur Trümmer. 강대국 미국은 각각 7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수색 구조팀을 급파했습니다. 일본은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했고 중국은 구조팀을 포함해 74억 원 상당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We are doing what we can to provide support. We're in touch with the authorities in both Syria and Turkey, and specifically we are in the process of sending 77 search and rescue experts to Turkey.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구호 활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양국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구조대 수십 명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배치된 군인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돕고 있다고 밝히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튀르키예와 앙숙 관계인 그리스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모처럼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기적의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잔해더미 속 작은 공간에서 2살짜리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오랜 추위 속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חילוץ ארך מספר שעות, קיבלנו דיווח מהטורקים שיש בכי של תינוק. 파키스탄 구조대원들이 돌무더기 속에서 안간힘을 씁니다. 잔해더미 깊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이틀을 버틴 아이.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구멍 뚫린 벽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쓴 백발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듯 손을 들어 구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14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린 현장. 잔해를 잘게 부순 뒤 생존 소음을 찾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작은 모닥불이 현장의 혹독함을 막아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Çıkan yok. Dün 2 kişi eksik çıktı. Dün bu saatlerden bu yana bir gün geçti çıkan. 국경을 초월한 구조의 손길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기적의 시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2가 계량 백신 추가 접종자를 대상으로 능동 감시한 결과 백신별로 접종 뒤 증상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가 백신에 접종받은 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접종 후 가장 많이 보고된 증상은 주사 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후 증상은 화이자 BA1과 BA45, 모더나 BA1과 BA45 백신 모두 유사했습니다. 증상 보고는 모두 2가 백신에서 접종 뒤 1일차에 가장 많았고 2일차부터 보고 건수가 점차 감소해 7일차에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면역 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 화이자의 6개월에서 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접종은 13일부터,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질병청은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보다 중증 사망 위험이 크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다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다롄 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발 직항편에 탑승한 외국인들에게 흰색 비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SNS에는 지난 3일 다롄 국제공항이 중국인을 제외한 한국발 입국자들에게 흰색 비표를 나누어 주었다는 글과 함께 관련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할 무렵 승무원들이 한국발 외국인 승객들에게 일일이 비표를 나누어 주고 별도의 입국장 통로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중 양국이 서로 입국 방역 조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중국에선 한국 측이 중국인 승객들에게 노란색 비표를 착용하게 했다며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7차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월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출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월 30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됐는데 그 뒤에 일주일 동안의 주간 확진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그 전주보다 오히려 24%나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7차 유행이 끝나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14,664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일평균으로 보면은 14,024명이기 때문에 이건 확연한 감소 추세이고요. 네.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제 지난주보다 약간 늘어서 0.90이긴 한데 5주 이상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해외 유입 확진자인 경우에 있어서 지난 일주일간에 전체가 203명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발 입국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71명 한 주일 동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1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감소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우려되었던 이제 중국의 유행은 과연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춘제 이후에 중국에서의 유행이 감소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새로운 변이주가 따로 발표되는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안정 추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좀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마스크 착용이 확진자 감소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스크 의무 해제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해제는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이런 시설을 제외한 1단계 해제 조치였기 때문에 아마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더구나 이 지금 상황에서의 유행의 감소 추세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럼 마스크를 다 벗었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마트라든지 대규모 공연장 같은 데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행의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BN1의 검출률이 계속 늘어서 55.3%, 그러니까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 BN1이라는 변이가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BN1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변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BA 2.75.5.1을 줄여서 BN1이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켄타우루스라고 BA5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것이 55.3%나 되면서 우세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면역 회피 능력은 약간 높지만 실제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55.3%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증가 추세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얼마 전 발표된 수치를 보면 우리 국민의 재감염 기간이 평균 5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이건 아마 통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 초 1월부터 한 5, 6월 사이에 BA1하고 2가 유행을 했는데 약 1,5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1년이나 지나는 시기에 지난 겨울에는 BA4, BA5 또 그 하위 변이주들이 많은 숫자들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면역 회피 능력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작년 초반기에 전반기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변이주들에 다시 감염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5개월이 것이 9개월로 좀 늘어난 것이 아닌가. 결국은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 변이주들이 전에 있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재감염 사례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재감염 사례에 있어서의 위험도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 정부가 그 완전한 일상 전환의 시간표를 공개했는데 그 완전한 일상 전환의 시점을 5월로 잡았더라고요. 이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실제적인 엔데믹 선언을 한 나라들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많이 엔데믹 선언을 하고 있는 실제 상황은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5월 정도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려되었던 그 중국의 유행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 그래서 WHO에서도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일단 3개월을 연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월 정도면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 즉 독감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 의료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19 위기 등급도 지금은 심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경계나 주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엔데믹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그거에 선행해서 지금 확진자의 일주일 자가격리 의무도 이 시기에는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먹는 치료제라든지 또는 입원 치료비라든지 또는 예방접종할 때 전부 무료인데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엔데믹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19도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래서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일반인은 1년에 1번 정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한 5, 6월경에 올해 유행할 것들을 예상하면서 그거에 대응해서 WHO에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만들고 겨울이 되기 전에 이미 백신이 만들어지고 초겨울에 접종을 하는 이런 스케줄을 갖고서 1년에 한 번 정도 또 한 6개월 정도 유효하다면은 봄까지는 충분히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위중증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비해서
지금 코로나19는 하나의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다양한 변이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변이주들을 과연 예상을 해서 그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범 코로나 백신이라고 해서 코로나면은 변이주에 상관없이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다 들을 수 있는 범 코로나 백신이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개발된다 그러면은 확실히 효과 있는 감염 예방 효과 또 추가 접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새로 개발되는 백신을 과연 추가 접종을 얼마나 할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변이에 대한 백신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텐데 그러기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도 학교에서의 방역 지침이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고쳐야 할 텐데 어떤 게 담겨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매년 똑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올해 3월이 돼서 개학을 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받게 될 상황이 되니까 작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예. 없겠죠. 그런데 과연 이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서 3월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병들이 유행하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방역 지침 같은 것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수업 중에는 마스크를 벗는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여러 학생들이 같이 몰려다니게 되면은 분명히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호흡기 전염병이 또는 수두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권고하고 또 손 씻기 잘하고 또 주기적으로 환기를 열심히 하는 이런 생활 방역 수칙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상 회복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사업 콘텐츠와 인적자원 교류를 위해 손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9일 오전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과학문화 확산과 지식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고 과학기술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과학기술인 전문단체로 대학과 출연연구원,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활동하는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2천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어서 주성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과 정재훈 YTN 사이언스 TV 국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여성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학 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과학기술인,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활약상을 적극 보도하고 프로그램으로도 잘 제작해서 시청자들에게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공, 또 좌절과 극복 과정을 제대로 전할 계획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독일 경유차 제조사들의 400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경쟁을 가로막는 합의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건데요. 기술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제재 대상은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차 제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배출가스의 요소수를 공급해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해가 없는 물과 질소로 정화해 줍니다. 요소수 공급량에 따라 정화 정도가 결정되는 만큼 요소수 분사 전략은 저감 장치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6년 요소수 분사 전략을 함께 논의하면서 질소 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줄일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유차를 출시하면서 질소 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추가하기로 듀얼 모드가 작동이 되면 이 스위치가 꺼지면서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배출가스 정화 기능도 저감되게 되겠습니다. 요소수 분사량이 늘면 질소 산화물을 더 많이 정화할 수 있어 환경에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 탱크가 커져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나가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담합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질소산화물 저감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기술개발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격이나 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 핵심 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환율이 미국 고용 호조에 다시 급등했습니다. 당분간 이런 롤러코스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킹달러까지는 안 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물가 상승률 둔화가 시작됐다는 미국 연준의 발표에 환호했던 시장. 긴축 종료 기대감에 환율은 급락하며 10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하루 만에 반전됐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견고한 거로 나오자 방향을 바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환율은 경기 지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추세와 고용이 언제 식느냐의 그 추이에 따라서 시장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데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올해 안으로 긴축이 마무리될 거란 예상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1,400원대까지 치솟은 킹달러 상황은 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저점치고 이제 경기가 저점을 친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먼저 꺾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금리 부분 따라간다라는 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달러도 사실상 약세 사이클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환율 하락세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엇갈린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수출 부진이 지속할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20원대에서 계속 막혔던 게 또 우리나라 또 무역기 부대한 부진이었잖아요. 이제 3월부터 만약 중국 경제가 좀 풀리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얼마만큼 빨리 축소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1분기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1,20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란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해 난방비 부담이 늘었지만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해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해 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자격 여부와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 시설 원예 농가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전기 보일러를 활용해 난방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온실의 시설을 잘 점검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해서 쌈배추나 시금치 등 신선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난방비가 평소보다 2배나 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한파 때 일부 작물이 죽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등유값이 700원, 800원 정도 하던 게 1200원, 1300원까지 올라서 일단 생산비 자체가 올라서 농가는 어려움이 있고요. 농산물은 또 제자리 가격 아니면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 딸기 농장 역시 난방이 필수지만 어렵지 않게 항상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영상 24도 안팎으로 유지합니다. 비결은 물을 데울 때 쓰는 보일러용 히터봉. 기존에 있던 물탱크에 저렴하게 산 히터봉을 설치해 물을 데워 난방에 이용하는 겁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 내년에는 히터봉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000리터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면
저희들 그 한 달 전기료가 한 3, 40만 원 들어갔을 때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아마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난방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의 점검과 보수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열이 새나가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럴 때는 다격보온 커튼이나 피복 비닐에 틈새를 찾아서 보수하고 단열과 보온력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난방을 하는 농가도 늘고 있는데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동물의 세포를 직접 키워 만들어낸 인공고기 배양육. 축산업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죠. 경상북도가 발빠르게 산업 선점에 나섰는데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닭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수천 배 확대한 모습입니다. 쌀알 같은 근육 세포들이 긴 근섬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우의 근육 세포에 공급하기 위해 영양분이 가득 든 용액도 만듭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대신 세포를 직접 키워내는 인공고기, 즉 배양육을 만들어내는 연구소입니다. 최근 식용 가축을 키우면서 생기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가 커지자 이를 대체할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산 규모가 커지면서 환경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글쎄 한 5년, 10년 내에는 빠르면은 아마 우리 일반인 식탁에서도 배양육을 조금씩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이런 세포 배양 산업 선점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영남대와 포스텍 등 지역 대학은 물론 이를 실제 산업으로 연결할 기업들까지 2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에 정착한 기업들이 쇠락하는 지방을 살려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 심각한 경북 북부의 의성군을 세포 배양 산업의 허브로 낙점한 배경입니다. 우선에 대학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산업에 이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 산업을 살리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지역 대학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아직은 낯선 새 산업을 활용해 지역 제도야까지 끌어내겠다는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الحلزون وضعه خاص مشان المراكز هلا عم ينطلب منا انه مثلا بيعونا حلزون كذا بس ما حيقدروا يربوه يعني في له اعتناء في له نظام غذائي ناخذ نحن الانزيمات منه وهالماده هاي لوين حابين نصل انه نلغي شيء اسمه المواد خلينا نقول المواد الكيماويه الحقن هالقصص هي فعاله بس مو نفس فعاليه الحلزون هلا البلاد برا مراكز خصوصي فاتحه بهالقصه هي تقنية كتير جديدة نحن دخلناها على سوريا. لقيت الإقبال عليها كتير حلو لأنه العالم كتير حابة إنه هي ترجع للشغلات البيور الأورجانيك الشيء الطبيعي لأنه الشيء الكيماوي دائما له مضار. أنا جربتها برا وكتير استفدت عليها. صارت بشكلي أنعم يعني والنسمات صغرت وكتير انبسطت إنه هون عند مركز دكتور وليد كتير انبسطت إنه كانت موجودة
فأكيد رح أعملها كل فترة.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초동 대응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 상황이나 건물 구조 문제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진압할 수 있는 자율형 초동 진압용 소화체계 개발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실의 정정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야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형 초동 진압용 소화체계라는 것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개발한 자율형 초동 진압용 소화 체계는 기존 소화 설비에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소화 체계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인공지능 소방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소화 체계는 화재 발생 초기 화재가 소규모인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화원의 소화수를 조준 분사하여 진압함으로써 골든타임 내에 화재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변 장비 설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함정 건물 등에 설치된 기존의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는 화재 감지 시 공간 전체의 소화수를 분사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화재의 허위 경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간에 불필요한 소화수가 분사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동 또는 반자동 작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개발한 소화체계는 다양한 화재 및 비화재 상황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실제 화재에 대해서만 작동하고 화재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 전체의 소화수를 분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것처럼 화원의 소화수를 직접 조준 분사해서 진압하는 점이 기존 설비와 대비됩니다. 자율형 소화 체계는 화재 탐지를 위한 색기반의 RGB 센서, 적외선 센서, 그리고 자외선 센서로 구성된 복합 센서, 그리고 소화수를 분사를 하는 소화 모니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화재 진위 여부 판단과 화재 위치 추적 및 소화 모니터 제어를 위한 분석 및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화원을 자동으로 조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불을 끄는 건 그럼 어떤 소화제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개발한 소화 체계는 목재 화재와 같은 A급의 일반 화재 진압을 위한 물과 유리 화재와 같은 B급의 화재 진압을 위한 폼의 두 가지 소화제를 분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물의 경우에는 이제 청수뿐만 아니라 함정에서는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도록 그 스테인리스 강인 서스 316L 재질로 제작하였습니다. 소화제로 청수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압력 조건이 12바에서 1분간 연속 구동했을 때 최대 유량이 분당 2,510리터, 그리고 도달 거리는 65.6m이고요. 함정에서와 같이 3% 수송막 형성 폼을 6바의 압력 조건에서 청수와 혼합하여 1분간 연속 구동했을 때 도달 거리가 35m을 각각 시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 화재 진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서 목재 화재를 구현하고 청수를 사용하여 진압하는 시험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압력 조건은 함정 내의 소화 주간 압력 조건과 같은 6바로 설정했고 화재 위치는 약 18m 정도 떨어졌으며 이 경우 5초 정도의 화재 탐지 진위 여부 판단과 실제 화재 위치를 추정하고 20초 이내에 화재를 성공적으로 진압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화원뿐만 아니라 시설의 그 내구성까지 아주 세심하게 고민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정인데 어떻게 화재를 인지하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개발한 복합 센서 한 세트는 한 개의 색기반의 RGB 센서, 그리고 두 개의 적외선 센서, 그리고 한 개의 자외선 센서로 구성이 됩니다. 이 센서들 각각이 1초마다 이제 취득하는 데이터를 분석 및 제어 장치에 송부하면 본 제어 장치에 탑재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화재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화재라고 판단하는 순간 데이터의 추가 처리를 통해서 화재 위치 추정 및
소화 모니터 조준, 소화수 분사를 위한 유량 밸브 개방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네. 화재 진입의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기계학습, 즉 앙상블 학습을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요. 실제 화재 위치는 RGB 센서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한 욜로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화재가 진압되는 과정 중에도 복합 센서는 계속 해당 구역을 감시하고 화재 진압이 완료될 때까지 소화수를 분사합니다. 화재 진압이 완료되어 비화재라고 판단될 경우 유량 밸브가 닫혀 소화수 분사가 중단되고 시스템은 다시 초기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욜로 기반의 알고리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욜로면 사실 그냥 지금을 좀 즐겨라라는 의미로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욜로 알고리즘은 뭔가요? 예, 많이 쓰시는 욜로를 패러디한 건데 You Only Look Once의 약어로서 이미지 전체를 한 번만 보고 어떤 물체가 있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 탐지 기법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게 정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얼마나 정확할까요? 정확하다는 의미를 이제 저희는 그 복합 센서의 화재 감지 정확도, 즉 화재인 경우 화재로, 비화재인 경우에는 비화재로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실제 화재 위치의 추정 정확도하고 그리고 소화수를 분수하는 소화 모니터의 조진 정확도를 구분하고 시험을 통해서 개발된 체계를 검증했습니다. 먼저 이제 복합 센서의 화재 검지 정확도 검증을 위해서 25m 거리에서 가스 버너를 이용해서 26.5kW 규모의 불을 반복적으로 켰다 껐다 하면서 화재 비화재 판단을 정확히 하는지 시험을 하였고요. 네. 또한 기존 센서들이 비화재지만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예를 들면 전기 히터, 화염이 프린트된 옷, 담뱃불, 커피포트, 라이터, 화재 영상, 성냥불, 인두, LED 조명, 촛불 등에 대해서도 저희 소화 체계가 정말로 비화재라고 판단하는지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98%를 넘어서 시험 중에서는 하여간 화재 감지 정확도가 100%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원의 위치 검증 정확도 검증을 위해서 21.3m 바이 13.3m 바이 8.5m의 시험 공간을 12개로 등분하고 등분된 공간 바닥과 1.5m 높이에서 가스 버너를 이용해서 26.5kW의 규모의 불을 발생시키고 위치를 추정하고 실제 위치와 추정된 위치의 오차를 계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위치 추정 오차가 1.9m 이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이제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태역함 US에서 쉐대를 경납고에서 실시한 시험과 동일한 환경을 맞추려고 그랬고요. 그 시험에서는 3.2m의 위치 추정 오차를 얻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개선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화 모니터의 조준 정확도 검증을 위해서 소화 모니터에 레이저를 장착하고 24개의 주어진 좌표의 조준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경우에 목표 오차 범위인 16cm 이내에 그 조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인공지능이 화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요리 중에 갑자기 물이 끼얹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불상사는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자율형 초동 진압용 그 소화체계라는 시스템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국내의 경우에 이제 원격 소화 설비라는 유사한 시스템이 다수 개발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자율형 기능이 부족해서 이제 화재 탐지 이후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개입해서 소화수를 조준하고 화재를 진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경우에는 이제 스웨덴 유니파이어사가 프레임 레인저라는 자율형 기능을 탑재한 유사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서 상용화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화질의 IR 센서를 사용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체계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후 동작률과 위치 오차가 조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의 경우에는 최첨단 함정인 줌발트 구축함에 자동 소화 체계가 적용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군사적 기밀 내용이라서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완전 자율형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체계는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완전 자율형 초동 진압용 소화 체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군수 분야인 경우에는 이제 각종 함정 그리고 항공기 경납고
그리고 탄약고 등에 그리고 이제 민수 분야에서는 물류창고, 대형 공장, 터널, 지하주차장 등에 이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군용 폐배터리 저장소나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등에 사전에 배치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면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터널과 주차장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최근 터널 화재도 있었고 부산 주차타워 화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만약 자율형 초동 진압용 소화체계가 있었다면 화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은 규모의 화재라도 수분 내 대규모 화재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개발한 자율형 소화체계의 개념은 대형 화재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과 같은 소화 설비는 없기 때문에 사용 장소와 조건에 맞는 자율형 소화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 개발해 간다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대형 화재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소화체계는 사실 그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로 19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3년간 수행한 시험개발과제로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기술 성숙도는 6이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적용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저희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함정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 화재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유류 화재에 대해서 추가 학습 및 성능 검증과 해상에서의 운용되는 실제 함정에서의 소화수 전달 시험을 통해서 상용화를 계속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작은 불씨가 또 큰 불행이 되지 않도록 초동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소방 AI 기술이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연 정정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뭄이 지상의 오존 농도를 올려 결과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스텍 이형주 교수팀은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지난 2009년에서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과 일별 최대 8시간 오존 농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가뭄 기간일 때 지상 오존 농도는 가뭄이 아닐 때보다 1.18 ppb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날이 따뜻해지는 5월에서 10월에 평균 습도가 낮은 곳에서 가뭄에 대한 오존 민감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임신 중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자연분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은 임신 12주가 된 여성 96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타민 D 섭취에 대한 임상시험을 한 결과 비타민 D 그룹은 자연 분만율이 66%로 위약 투여 대조군의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비타민 D 그룹이 21%, 대조군 23%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비타민 D 복용이 자연 분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대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극미세 풀컬러 마이크로 LED 제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종대 홍영준 교수팀은 미국과 유럽 공동연구진과 함께 웨이퍼에서 쉽게 떼어날 수 있는 신개념 에피택시 기술과 이를 이용한 초고밀도 배열의 마이크로 LED 수직 화소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화소 밀도를 최소 3배 이상 높일 수 있으며 고해상도 초실감형 가상 증강 현실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응용과 제작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미래 기술 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융합 기술 개발 사업에 총 814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보다 약 44% 증액된 총 814억 원을 올해 융합기술 개발 사업에 투입하며 상반기에 20개의 신규 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과제에는 차세대 신물질 신소자 기술 혁신 등 과학 난제 도전 융합 연구 개발 분야 4개와 메타 초음파 뇌 영상화 원천 기술 확보 등 미래 유망 융합 기술 파이오니어 분야 8개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독일 경유차 제조사들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배출가스 저감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술을 공유해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제재는 친환경성을 자동차 업계의 경쟁 핵심 요소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